거 잠시 보면 일단은 변수와 상수 다시 봤고요. 변수 두 가지 방법인데 벌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스코프가 무시당해서 스코프를 무시하기 때문에 벌을 안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벌은 자, 내가 어디에 선언을 해도 이렇게 스코프가 무시당한다. 원래 이제 이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게 네, 어서 오세요. 변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인데 무조건 전역에 선언이 되는 거죠. 이 테스트라는 친구가. 자, 그래서 이 벌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let const라는 게 새로 나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let const. 자, 그래서 let은 변수고 const는 상수다. 상수라는 뜻은 뭐다? 한번 참조하면 변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변수는 참조한 것을 바꿀 수 있다. 우리 변수라 상수를 쓰는 이유가 뭐다? 변수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참조하고 있는 것을 계속 재사용하기 위해서죠. 상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상수는 이 a라는 값이 바뀔 수도 있는 것들을 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10을 참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거나 그죠? 플러스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const 같은 경우는 못 바꾸는 거죠. 한번 처음에 참조한 게. 자, 이런 식으로 못 바꾸는 거죠. 보통 이제 상수를 선언하는 것들은 정보로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보통 상수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는 정보로서 사용하는 상수는 보통 이제 대문자로만 씁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낙타 표기법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수업이니까 임시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보통 변수는 카멜 표기법을 쓰죠. 변수는 카멜 표기법, 상수는 카멜인데 대문자로 된 카멜 표기법을 쓰죠. 자, 그래서 let const.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중에 기본형과 자료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기본형과 자료형. 자, 기본형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려고 메모리를 딱 봤더니 그 값이 딱 한눈에 보이면 그게 기본형. 그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참조하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건지 파악하기 힘든 여러 자료들을 참조하고 있으면 자료형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본형, 자료형. 자,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기본형에는 number, string, 그다음에 bigint, bool, null, undefined, symbol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7가지. 자, 보통 이제 대부분 언어가 숫자와 관련돼 있는 데이터만 기본형으로 쓰는데 자바스크립트는 특이하게도 자, null, undefined 이런 걸 쓰고 있죠. 그렇죠? null, undefined 이런 걸 쓰고 있고 그다음에 문자열도 사실 기본형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자바스크립트 제외한 대부분 언어는 문자열을 기본형으로 저장하지 않고 자료형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배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서 기본형처럼 보이지만 길이가 꼭 존재해야 돼요. 이게 길이가 2다라고 알고 있어야 이 친구를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자료형으로 보통 저장을 하는데 이제 많이 쓰는 데이터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을 기본형으로 쓰고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방식이 어떻게 된다?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을 동적으로 저장하고 있어서 저장할 때는 기본형 사용할 때는 자료형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장할 때 기본형으로 저장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 친구는 자료형이 되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숫자인 이 친구들은 참조할 데이터가 없죠. 예를 들어 내가 20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소수지 필드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필드가 존재해요. 그렇죠? 이 친구는 필드가 내가 예를 들어
자, 이 친구는 이제 필드가 없어서 점 이렇게 쓸 수 없어야 되죠, 그렇죠? 자, 이건 이제 필드 접근자 자료형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료형만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형과 자료형의 차이점은 또 하나를 뭐라 할 수 있어요? 자료형은 필드를 가지고 있고 기본형은 필드가 없는 것.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죠? 기본형은 값 자체이기 때문에 필드가 없고 자료형만 참조하고 있는 필드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문자의 열이 기본형이라면 필드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필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는 뭐 때문에 있다? 사용할 때만 자료형으로 바뀌어서 있는 거다. 저장은 기본형, 사용은 자료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인트 한번 자, 요거는 이제 문자 실수인데, 죠 실수 데이터를 우리가 쓰면 이렇게 이거를 가수부, 지수부라고 저장한다 그랬었죠. 지수부는 뭐예요? 이게 몇 승이다라는 거죠. 10에 33등이다. 요거는 이 숫자를 이제 여기까지만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가수부, 여기 지수부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이가 요건 거죠. 가수부로. 나머지는 00000으로 처리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정수로 연산도 해야 되고 긴 정수도 저장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빅인트 n이라고 써서 마치 배열처럼 그렇죠? 정수로 된 배열이죠. 그렇죠? 저장을 하는 데이터가 빅인트더라. 자, 그렇고 또 심볼이라는 데이터도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심볼. 자, 두 개, 이거는 고유값을 반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민 이렇게 하면 두 개는 같아야 되지만 고유 아이디를 반환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다르다 이렇게 해봤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는쓰라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는 거였죠. 는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null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상태와 undefined라고 아무것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도 기본형이더라. 자, 그렇죠?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자료형을 봤는데 일단은 배열은 자료형이에요. 그렇죠? 배열은 자료형. 자, 근데 이제 선언법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일반적인 자료형을 선언하는 방법이고 이게 무슨 방법? 리터럴 방법. 그렇죠? 배열을 리터럴하게 표기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그렇죠? 자, 이게 일반적인 자료형의 선언 방법.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배열을 리터럴하게 표현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이제 리터럴 표기법 덕분에 이렇게 선언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자바에서는요, 자바는 이제 array 타입과 자바예요, 그렇죠? 자바에는 array 타입과 리스트 타입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면접에서 많이 나와요. 자바에서 array와 리스트의 차이점 이렇게 지금 면접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int 배열 요게 지금 array예요. 요게 array nums 자, 요게 array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리스트에 인티저에 num 리스트 요게 리스트가 되겠죠, 그렇죠? 또는 뭐 linked 리스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게 리스트, 그죠? 자, 요 두 개의 차이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컬렉션 하위에 구현되어 있는 리스트고 이 친구는 순수하게 배열로만 된 자료가 어레이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순수하게 배열로만 된 데이터가 어레이고 컬렉션으로 조금 더 이 어레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리스트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유용한 게 뭐냐? 이렇게 연달아 질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레이는 수정, 그러니까 길이의 수정이 불가한데, 자, 리스트는 길이의 수정이 가능하고,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뭐 sort나 포이치나 이런 다양한 함수들로 이 리스트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주는 것이 필드, 그죠? 여러 가지 필드들을 주는 것이 리스트죠. 컬렉션으로 구현된 거. 그리고 이제 어레이는 아주 심플하게 배열만 저장이 되죠. 배열 데이터만. 자, 이 친구는 고정 길이에, 그죠? 고정 길이에.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아주 가벼운 게 특징이고, 이 리스트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조금 무겁겠죠. 유용한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길이가 자주 변경된다 그러면 리스트로 선언을 해야 되고, 고정 길이다 그러면 어레이로 선언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레이 장점은 하나가 더 있는데, 어레이는 기본형을 지원을 하고, 그렇죠? 리스트는 아무래도 이제 제네릭으로 타입을 지정하다 보니까, 제네릭으로 타입을 지정하니까 이게 기본형은 지원 안 하고 래퍼 클래스만 지원을 하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면접에 나올 수도 있더라.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어레이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랑 동일한 타입 하나밖에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뭐밖에 없다? 자바의 리스트 같은 타입밖에 없는 거죠. 어레이밖에 없어요. 어레이뿐이다. 자,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레이라 불러야죠. 어레이.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했죠. new array 이렇게 했죠. new array. 근데 이제 우리가 도큐먼트 내에서 유사 리스트요. 유사 리스트를 본 적이 있어요. 유사 어레이 그렇죠? 도큐먼트에서 유사 어레이 언제 봤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자, 내가 대충 보여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p 태그를 찾을 거다, p 태그를 찾을 거다. 그럼 내가 p 태그를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돔 탐색이라 부르졌죠. 돔 탐색을 할 건데 get element by class name. 자, p 태그를 찾아라 이렇게 써야죠. 자, 이때 나오는 HTTP 컬렉션 보이세요? HTTP 컬렉션. 자, 여기에 유사 어레이가 되죠. 유사 어레이. 유사 어레이.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바가 가지고 있는 어레이처럼 필드가 별로 없어요. 뭐 길이 조정 같은 건 되지만 어레이처럼 필드가 없이 이렇게 HTML을 이제 여기 배열에다가 담으려고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p태그가 없다고 뜰까요? p태그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버가 끊겨서 그런 것 같은데 요즘 p태그가 이렇게 떠야 되는데 원래 지금 길이가 없다 뜨죠, 그렇죠? 자, 요거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HTTP 컬렉션이랑 쿼리 셀렉터, all이죠, 그렇죠? all. 자, all이 반환하는 자, 이 친구가 이제 또 유사 어레이, 노드 리스트라는 거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윈도우의 도큐먼트 안에서 HTTP 컬렉션이랑 노드 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있어요. 클래스 네임이라고 그러나 태그 네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은 태그 네임이라고 해놓고 클래스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없군요. 그렇죠? 요즘 보면 p 태그가 이렇게 하나 보이죠? 이렇게 p 태그 하나 보이죠? 자, 근데 이제
도큐먼트 상에서 브라우저에서 출력하고 있을 때, 자 그때만 이제 요 두 개가 있는 거죠. HTTP 컬렉션이랑 노드 리스트. 자 뭐 그렇다. 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아마 면접에 안 나올 거고,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요 정도만.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했던 게 좀 어제 어려웠던 걸 어려운 걸 좀 했어요. 저 펑션을 했습니다. 펑션. 아직 쓰고 있어요 혹시? 자, 쓰고 있지 않으면 자, 펑션 가서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선언법 이렇게 했어요. 자, 함수. 자, 함수라는 건 뭐다? 내가 어떤 실행의 집합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죠? 내가 그림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빈 통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고 아래에도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이제 프로세서 이렇게 그렸었죠. 자, 그게 함수인데, 그렇죠? 함수는 뭐다? 실행의 집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면접에 나올 수 있겠다. 자, 함수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죠. 자, 그럼 뭐다? 실행의 집합을 재사용하기 위해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행의 집합들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 실행했던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나 받기 위해서 return을 작성하죠. 자, 여기 있는 매개 변수로 내용이 바뀌고, 그렇죠? 여기 있는 return으로 이 함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함수는 어떻게 돼 있다? 요소가 함수는 매개 변수와 return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죠. 그렇죠? 선언법은 펑션이라 하고 이름 쓰고 매개 변수 블럭 쓰고 자, 이렇게 쓰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였죠. 자바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선 이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자바스크립트도 실행과 동시에 컴파일 되긴 합니다. 그렇죠? 이 컴파일을 하면서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이 함수 부분 있죠. 그렇죠? 함수 부분을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이 친구를 인덱스화 시켜요. 목차화 시켜요. 그렇죠? 목차화. 이 친구를 목차화 시켜서 이 A라는 친구를 실행하기 위해서 보통 메소드 메모리 영역이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컴파일 될 때 먼저 저장이 돼서 호이스팅이라는 일이 발생해요. 호이스팅. 자, 원래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실행되는 순차적 언어예요. 내가 위에서 선언하면 밑에서 호출되고 또 위에서 선언하면 밑에서 호출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순서 상황인데, 그렇죠? 위에서 선언된 게 밑에서 호출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래에서 선언된 것이 그렇죠? 실행되기 전에 컴파일 되면서 먼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도 호출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함수의 호이스팅이라 불러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함수에 대한 면접 질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호이스팅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 내용이 어떻게 들어와요?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호이스팅이 왜 발생하나요? 아니면 함수의 호이스팅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질문 내용이 뭐다? 함수의 호이스팅이 왜 발생하냐? 또는 함수의 호이스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호이스팅은 끌어당긴다예요. 그렇죠? 자, 우리 변수에서도 호이스팅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때 끌어당기는 건 뭐예요? 이 자식 영역, 그러니까 더 내부 영역에 있는 테스트라는 친구가 전체 영역으로 끌어당겨진 거죠. 이렇게 끌어당긴 거였죠. 자, 테스트가 자식 영역에서만 쓰여야 되는데 부모 영역에서 쓰이는, 그렇죠? 이렇게 끌어당겨졌으니까 이것도 변수의 호이스팅. 그다음에 함수의 호이스팅도 아래에서 선언됐는데 그러면 아래에서만 쓰여야 되는데 위에서도 쓰일 수 있는 요것이
함수의 호이스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그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함수의 호이스팅은 그렇죠? 함수를 펑션으로 이름이 있는 그렇죠? 이름이 있는 함수로 선언을 했을 때 우리가 기명함수라 부릅니다. 그렇죠? 이름이 있는 함수. 근데 이제 기명함수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름이 있는 함수를 선언했을 때 그렇죠? 함수가 컴파일이 될 때 먼저 저장이 돼서 그렇죠? 선언을 아래에서 해도 위에서 호출이 되는 것이 함수의 호이스팅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함수들을 많이 선언한 경우 메모리에 많은 함수를 저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익명 함수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들이 오, 공부를 열심히 했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함수를 이름이 없는 걸로 쓰고 그게 익명 함수였죠? 그것을 변수에다가 참조해서 이 변수를 함수처럼 쓰는 것이 익명 함수 표기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명함수 표기법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뭐 그거는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짠짠짠. 자, 그래서 이제 함수 펑션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까지 물어볼 수 있냐? 함수의 프로토타입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함수의 프로토타입. 여기가 기술 면접을 좀 빡세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이 존재하는데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자바스크립트의 면접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그렇죠? 프로토타입 언어라 하죠. 그렇죠? 자, 혹시 프로토타입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설명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건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프로토타입 언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 언어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프로토타입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프로토타입이 무엇인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함수형 언어이면서 프로토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함수를 선언하면 객체인 프로토타입이 먼저 생성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것이 프로토타입 언어입니다. 그 프로토타입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프로토타입 언어는 뭐다? 함수를 정의하면 그렇죠? 뭐가 생성돼요? 프로토타입. 이건 객체라고 했었죠? 프로토타입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생성되고 그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이제 유연산자로 유저를 만들면 이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으로 이 유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자, 내가 조금 더 똑똑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문에 객체의 부모는 프로토타입 객체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 사람은 프로토타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객체의 부모를 보는 방법은 언더스코어 프로토이죠. 그렇죠? 언더스코어 프로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작정하고 신입 제대로 뽑겠다 그러면 뭘 물어봐요? 프로토타입 언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이걸 공부하고 갔다. 공부하고 갔는데 질문을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끌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끌어낼 수 있어요? 함수 질문했을 때, 그렇죠? 또는 화살표 함수 질문했을 때 이 프로토타입 언어에 대해서 끌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설명하라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함수형 언어이고 프로토타입 언어이고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프로토타입 언어가 무엇인가요? 라고 연이어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끌어낼 줄 알아야 돼요. 준비해 간 게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하고 갈게요. 자, 간단하게 증명을. 자, 내가 함수를 정의하면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진대요. 그렇죠? 자, 그냥 이제 이렇게 화면을 띄우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펑션 이렇게 하고 펑션 A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A. 그럼 이제 A라는 프로토타입이 생긴대요. 그죠? 자, A라는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생긴대요. 그렇죠? 여기 지금 객체가 뜨죠. 그렇죠? 객체. 자, A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면 이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는 것이 프로토타입 언어다. 요걸 기반으로 객체가 만들어진다.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내가 let A const를 할까요? 보통 이제 const를 하니까 A는 new A라고 하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 A는 누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내가 console.log로 A. 부모를 찾는 거 어떻게? underscore 프로토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누구가 뜬다고요? 프로토타입이 뜬다. 그렇죠? 자, 이때 이 친구가 누구라고요? A 프로토타입이죠. 그렇죠? A 프로토타입. 그래서 이제 만약에 회사에서 잡 프로토타입의 상속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해요? underscore 프로토로 이용해서 프로토타입끼리 연결해 놓은 상태가 뭐예요? 프로토타입의 상속이에요. 프로토타입의 상속에 대해 질문하면 어떻게? 이렇게 링크로 underscore 프로토로 링크로 부모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것이 프로토타입의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프로토 최단위로 가면 누가 나와요? 어떤 프로토타입이 나오죠? 최상위 프로토타입은 누구예요?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 나오죠. 그렇죠? 오브젝트 프로토타입, 오브젝트 컨스트럭터 이렇게 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최상위는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다. 자, 만약에 작정하고 여러분들 면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요? 자바스크립트의 상속 묻겠죠. 그렇죠?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토타입끼리 링크, underscore 프로토인 링크로 연결해 놓은 상태가 상속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웠기 때문에 객체 지향 문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 문법은 아니지만 객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this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this. 그렇죠? 제일 흔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자료형을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 뉴연산자로 객체를 만들면 this라는 것을 타입에서 정의할 수 있어요. 이때 this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this가 무엇인가요? 자, 제일 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this는 무엇인가요?
자, this는 뭐예요? 이 타입이 객체가 되었을 때의 필드. 근데 이제 객체가 되었을 때는 말할 필요 없고, 그렇죠? 뭐라고 하면 돼요? 타입의 필드를 정의한 것입니다. 그죠? 필드 접근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필드 접근자. 객체의 필드 접근자. 이렇게죠? 그러면 슈퍼는 무엇인가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슈퍼는 무엇인가요? 부모 필드 접근자죠. 그렇죠? 부모 필드 접근자. 자, this는 무엇인가요? 슈퍼는 무엇인가요? 자, 써드려야 되나? 자, 우리가 객체지향 문법에서 자바스크립트 동일이었죠? 자, this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this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타입의 필드 정의자죠. 그렇죠? 필드 접근자입니다. 지금 슈퍼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타입의 필드 접근자이고 슈퍼는 부모의 필드 접근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냥 아예 연이어서 이렇게 아예 면접을 준비하세요. 그렇죠? 슈퍼는 부모의 필드 접근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어서 연결할 수 있었죠? 오버라이드는 뭔가요? 그렇죠? 또는 이제 재정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객체의 재정의, 타입의 재정의죠.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함수나 필드를 자식이 재정의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보통 이제 근데 필드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필드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의 함수를 재정의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버라이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버로드 질문할 수 있어요. 오버로드.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어서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함수를 재정의하는 것이고, 그렇죠? 함수를 재정의하는 것이고,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름이 하나인데 역할이 여러 개인 걸 뭐라고 부르죠? 객체지향 문법에서 다형성이라 부르죠. 다형성의 일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형성에 대한 질문을 일부러 연결시키는 거였죠. 다형성은 뭐예요? 역할은 하나인데, 이름은 하나인데 역할이 여러 개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것이 다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자, 부모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식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자식의 함수만 호출되도록 재정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이 여러 개이지만 한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다형성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객체지향 문법이에요. 다형성도.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럼 오버로드가 무엇인가요? 물어볼 수 있죠? 오버로드가 무엇인가요? 오버로드인가요? 자, 오버로드가 무엇인가요? 자,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에 따라서 역할을 나누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다형성이죠. 그렇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sum인데 int가 두 개인 거. 자, sum인데 int가 세 개인 것. 자, 이게 뭐예요? 오버로드예요. sum인데 배열인 것 이런 것도 되겠죠? 그렇죠? sum인데 배열인 것.
자,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오버로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해볼까요? 퍼블릭이 아니라 펑션에 sum에 a, b return a, b 펑션에 sum에 a, b, c 자,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대신에 이런 함수형 언어들은 이런 걸 지원해요. 자, 어떤 걸 지원해요? C는 0이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오버로드는 없지만 뭘 할 수 없어요? 오버로드를 할 수 없죠.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 B인 것, A, B, C인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렇죠? A, B, C가 기본값이 있으니까 A, B인 것, A, B, C인 것. 근데 정확하게는 오버로드는 없죠. 그렇죠? 오버로드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정의할 수 없어요. 자, 자바스크립트도 클래스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요거는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클래스 문법 잘 안 쓰는 추세라 함수형 언어의 특징이 함수를 아주 심플하게 쓰는 게 특징이라 클래스 문법 요즘 잘 안 써요. 근데 뭐 써야 되면 뭐 쓰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수업했으니까. 자, 여기서 지금 객체적 문법 면접 쭉 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제 했던 거 보자. 자, 자바스크립트는 함수형 언어이기 때문에 타입을 뭘로 정의한다? 함수로 정의하더라. 자, 자바스크립트에선 함수가 타입이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표기가 있고 그다음 타입 표기가 있더라. 함수 표기, 타입 표기. this가 있으면 뭐더라? 자, this가 있으면 뭐더라? 그렇죠. 타입. 그렇죠? this가 있으면 타입. 그다음에 이름이 파스칼 규칙이면 뭐더라? 타입. 그렇죠? 리턴이 없더라. 그럼 뭐예요? 타입. 그렇죠? 리턴이 없더라. 타입. 자, 리턴을 얘기하는 건 어디냐면 전체 영역, 전역을 얘기하는 거였죠. 전역. 자, 전역에 리턴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썼어였죠. this 점 그죠? say function return 안녕. 자, 여기 리턴 있다고 해서 선생님 그럼 이거 유저는 뭐예요? 타입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say라는 함수의 리턴이죠. 그렇죠? say라는 함수의 리턴. 제가 얘기하는 이 유저가 가지고 있는 전역의 리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리액트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스 바인딩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리액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요즘 디스 바인딩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 디스 바인딩이 겪는 문제는 언제냐면 리액트의 클래스 문법에서 디스 바인딩 문제가 많이 겪어요. 언제일 때? 리액트의 클래스 문법. 근데 요즘 클래스를 제가 잘 안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디스 바인딩 면접이 꼭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즘 클래스 문법이 잘 안 써서 이 면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가 리액트를 했기 때문에 리액트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바스크립트 고급 문법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리액트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바스크립트 고급 문법을 했기 때문에 디스 바인딩은 알고 있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수업을 한 겁니다. 자, 봅시다. 그렇죠? 디스 바인딩이 어떤 건지. 자, 디스 바인딩. 자,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자, 함수. 자, 요 함수 그쵸? 함수. 자, 함수 내에서 내가 디스.네이마 안녕 이렇게 하면 그쵸? 이때 이 say가 this를 여기 유저가 가지고 있는 this로 알고 있는 요 상태를 this binding이라 불러요. 이때 이 this가 유저의 this를 알고 있는 것이 뭐가 된다? this binding이다. 그죠? 유저의 this가 여기에 바인딩 되는 거죠. 이것이 바인딩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 say가 유저 객체에서 실행이 되면 이 this는 유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this는 다른 걸 바인딩 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say가 유저가 실행하면 이 this는 유저가 되는데 다른 것이 say를 실행하면 실행하는 것이 바인딩 되더라. 그죠? 그걸 얘기했었죠? 자, 밑에 내려가면 어떻게 써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했냐죠? 자, 여기 스튜던트죠? 스튜던트. 자, 펑션으로 정의된 함수는 실행하는 객체를 this로 갖는다. 그렇죠? 자, 뭐다? 펑션은 실행하는 객체를 this로 갖는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여기도 스튜던트가 say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누구의 나이하고 안녕 이렇게 했었죠? 자, 누구의 안녕하고 나이를 하고 안녕 이렇게 했는데, 그쵸? 당연히 student.say라고 하면 이때 this는 student를 가리켜서, 그죠? 내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기원 씨 썼는데 기원 20살 안녕 이렇게 하면 펑션 기원 20살 안녕 이렇게 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say를 이렇게 따로 빼서 say hello에 저장을 하고, 그렇죠? 따로 빼서 그럼 이제 요 say만 요 say 부분만 여기서 참조되는 거였죠? say 부분만 이렇게 참조되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say hello를 실행하면 지금 실행을 저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say가 누가 된다? this가 저녁이 되더라. 그죠? 저녁 this가 되더라.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his binding 문제가 되더라. 이때는 undefined가 뜬다 그랬죠. 그렇죠? this에는 네임이 없으니까 현재 이 저녁에는 네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this bind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뭐다? 화살표 함수다. 지나왔네요. 자, 화살표 함수다. 자, 이 펑션은 실행하는 쪽에 this를 반환하는데 이 화살표 함수는 무조건 정의된 위치. 내가 이 스튜던트가 스튜던트의 정의가 되었다. 그러면 이 친구 화살표 함수는 this를 누구로 갖는다? this를 여기 있는 스튜던트의 this로 갖더라. 그래서 이 say.2의 this는 어디에서 실행되든 스튜던트의 this가 this더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언된 위치에 this를 부모로 갖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왜 그러냐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었죠? 왜 그러냐? 자,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진짜 못된 거였죠? 거기까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 그렇죠? 자, 여러분들 초보 개발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진짜 못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 물어볼 수도 있어. 여러분들 고급 개발자도 아닌데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펑션은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this를 실행하는 쪽에서 펑션은 자체적으로 this를 갖는, 그죠? 함수형 언어이기 때문에 this를 자체적으로 갖죠. 그래서 실행하는 것에 this를 바인딩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살표 함수는 객체를 만들 수 없는 자체적인 this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언된 곳에 this를 바인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렇게까지 묻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묻는 회사는 없을 거다. 자, 그래서 어제 했던 거 쭉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저 문제를 왜 겪냐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더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저에서 say를 호출해서 실행할 건데, 자, 유저에서 say를 실행해서 호출할 건데, 자, 내가 이제 여기 say 콜백을 유저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set 타임아웃에서 실행할 거예요. set 타임아웃에서. 자, set 타임아웃은 저녁에 선언된 Node.js에 선언된 set 타임아웃이에요. 그래서 누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유저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set 타임아웃 내부적으로 다른 객체에서 이 콜백 함수를 실행했을 때 콜백 함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콜백 함수. 자, 콜백 함수로 다른 객체가 실행했을 때 이 친구가 누가 바인딩 된다? 이 set 타임아웃의 저녁을 바인딩하기 때문에 자, 이때 this는 우리가 유저라고 추측할 수 없는 거죠. 자, 유저라고 추측할 수 없더라. 자, 그래서 내가 이 콜백 함수에서 this를 무조건 유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화살표 함수를 쓰면 되더라죠. 화살표 함수를. 자, 아니면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콜백을 뭘로 하고 있어요? 화살표 함수로 쓰고 있으니까 이 화살표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타입의 this를 바인딩 하겠죠. 그렇죠? set 타임아웃을 자, 현재는 이 set 타임아웃이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더 쉽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게 더 쉬워요. 그렇죠? 자, 둘 다 set 타임아웃인데 얘는 펑션으로 써져 있는 거고 얘는 화살표 함수로 써져 있어요. 그렇죠? 이때 펑션은 누구를 날 실행하는 것에 this를 바인딩해요. 나를 실행하는 콜백 함수의 this, 나를 실행하는 객체를 바인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날 실행하는 게 누구든 간에 내가 선언된 위치에 객체를 바인딩한대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실행하는 객체를 바인딩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펑션을 화살표 함수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자, 지금 방금 이 코드랑 그 코드는 같아요. 자, this를 무조건 다른 걸로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함수를 bind라는 걸로 this로 고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함수가 나오죠. 이걸 사용하면 이 this는 고정된 값의 this를 쓰더라. 그렇죠? 날 실행하는 객체의 this가 아닌 내가 고정시켜 놓은 this를 쓰기 때문에 이때는 this가 무조건 누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상황 때 this죠. 이 상황 때 this는 유저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마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자, 어려우면 요 수업을 몇 번이고 돌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몇 번이고.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몇 번이고 다른 사람 강의를 계속 봤어요. 자, 어려운 얘기가 맞고요.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실습을 어떻게 했냐면 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유저 안에 있는 say name을 콜백 함수로 썼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을 보세요. 자,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콜백 함수로 say name을 정의할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저 객체가 가지고 있는 say name을, 그렇죠? 자, 유저 객체가 가지고 있는 say name을 onClick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onClick으로. 자,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뭐예요? 자, 제가 정의한 이유는 자, 이 유저의 네임을 얼럿으로 출력하고 싶었어요. 자, 이 유저의 네임을 얼럿으로 출력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여서요? 펑션이었어요. 자, 이게 펑션. 자, 이 say name이 자, 여기 say name이 onClick으로 제정이 되었을 때 say name이 onClick으로 제정이 되었을 때 자, 이때 say name은 onClick을 실행하고 있는 누구? 버튼을 onClick을 실행하고 있는 버튼을 this binding을 한대요. 자, 지금 이 뜻은 뭐예요? onClick이라는 함수가 say name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onClick을 누가 실행하는 거예요? 버튼이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say name의 함수는 이 안에 있는 this가 유저랑 상관이 없이 이 버튼의 this를 가리킨대요. 그죠? 근데 내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유저의 얼럿을 기대하고 있는 버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say name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죠? 내가 실행될 때는 무조건 이 this는 유저라고 해라 라고 한 거죠. 그렇죠? 자, 이 say name이 어디에서 실행이 되든 간에 유저의 this를 바인딩 해라. 이게 뭐예요? 화살표 함수가 등장한 이유다. 화살표 함수가 등장한 이유는 뭐다? 자바스크립트가 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면접에서 자, 면접 질문을 누가 이제 엄청 까탈스럽다, 그렇죠? 면접 질문이 화살표 함수가 등장한 이유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럼 이제 디스 바인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함수를 간단하게 쓰려죠. 함수를 간단하게 사용하려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면접을 모르는 이유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 펑션이라는 거를 생략하려고 화살표 함수가 등장한 건 아니죠. 자, 이거는 오답인 거죠, 오답. 질문의 요지는 뭐예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이건 이제 자바에서는 해당하는 말이죠. 자바에서는 해당하는 말인데 자바스크립트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하자.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this를 실행하는 객체로 바인딩 되는데, 자, 이는 콜백 함수에서 함수를 정의했을 때 예상치 못한 디스 바인딩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렇죠? 콜백 함수로 제정이 되었을 때, 그렇죠?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디스가 실행하는 객체를 바인딩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지만 이는 콜백 함수로 제정이 된 함수의 예상치 못한 디스 바인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렇죠? 자, 객체를 만들 수 없고 선언된 곳에
this, 선언된 위치의 this를 바인딩하는 화살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요게 면접관이 원했던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도대체 디스 바인딩이 무엇인가요? 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어서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콜백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콜백 함수도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콜백 함수는 뭐예요? 정의해 놓으면 나중에 객체가 실행하는 것을 콜백 함수라 하죠. 우리가 잘 정의해 놓은 함수가 객체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을 콜백 함수라 합니다. 내가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재정의해 놓으면 나중에 실행되는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온클릭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온클릭 생각하면 됩니다. 뭐예요? 내가 온클릭을 재정의해 놓으면 누가 클릭을 할 때 버튼이 클릭을 실행하죠. 그렇죠? 버튼에 클릭을 실행하죠. 내가 클릭을 재정의함으로써 버튼에 클릭할 때 실행되죠. 내가 실행한 게 아니죠. 그게 콜백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다른 문법, 그죠? 다른 문법 조금 배워볼 거예요. 저한테 배웠던 거 말고 처음 배우는 것들 위주로 해볼게요. 저 오늘은. 자, 여기까지 쭉.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하려면 이 디스 바인딩 문제 정도는 이해하고 화살표는 왜 쓰는지, 여기 화살표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차이점 정도는 알아야 좀 자바스크립트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입 내부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화살표 함수 쓰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그렇죠? 제일 유리합니다. 그냥 타입 내부에서 함수를 정의한다. 그럼 화살표 함수를 쓰면 돼요. 왜냐? 이 함수는 이 내부에서만 쓸 거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sayName은 이 유저가 실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this는 누구 거예요? 유저 거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 정의된 함수는 그냥 화살표 함수로 써라.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내고 11시 5분에 시작을 해볼게요.